오늘 행사는 데이터로 진단하는 대한민국 미래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회 디지털 혁신과 미래 포럼, 국회 미래정책연구회, 그리고 국회 미래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포럼입니다. 그럼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든 참석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현곤 국회 미래연구원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김현곤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장 김현곤입니다. 데이터로 진단해보는 대한민국의 미래 대응을 주제로 국회 미래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축하 말씀을 전해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디지털 혁신과 미래 포럼의 공동대표이신 윤영찬 의원님과 박대수 의원님, 국회 미래정책연구회의 공동대표이신 노웅래 의원님과 성일종 의원님, 박진 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오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오늘 급하게 의원총회 국회 본회의가 있어서 서면으로 대신하게 됨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서울대 김동욱 교수님을 비롯해서 귀한 자리를 내주시어 발표와 좌장,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회 미래연구원은 국회 구성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주요 미래 이슈를 논의하는 장으로서 국회 미래 포럼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국회 미래 포럼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 대응을 주제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커다란 변화와 불확실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글로벌 팬데믹을 수년간 겪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과 양극화 현상 등 우리를 둘러싼 내외부 환경이 모두 녹록치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도 문제 해결과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데이터 기반 미래 대응을 위해 국회 내부 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연구와 분석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국회 미래 포럼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서면으로 축사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국회 디지털 혁신과 미래 포럼 공동대표 의원이신 윤영찬 의원님, 박대수 의원님, 그리고 국회 미래정책연구회 공동대표 의원이신 노웅래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박진 의원님께서 축사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국회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사 말씀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념 촬영을 마지막으로 제1부 개회 순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빈께서는 잠시 앞으로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일 행사의 제2부 순서로 발제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제는 우리의 미래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데이터 기반 미래 대응 능력 진단이라는 주제로 국회 미래연구원 삶의 집 그룹의 민보경 그룹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미래연구원의 민보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데이터 기반의 미래 연구를 위해서 국회 내 외부에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를 맞이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수행한 연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뭐 빅데이터 이런 아주 데이터 기반의 미래 연구에서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는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저희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여서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 토론까지 다 들으시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좋은 정보를 그리고 공부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저희 연구에서 지금은 이제 기존의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향후에는 이것이 행정 빅데이터까지 연결해서 좀 더 실시간 방대한 데이터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로 발전되기를 저는 바라고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연구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사실 이 연구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그것을 잘 해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미래 사회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연구 질문에서 이 연구는 시작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커다란 우리를 둘러싼 그런 변화들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한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그 원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것들을 어떤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중간 지점으로서 지표를 설정해서 진단한 후에 이것이 다시 미래 전략으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는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연구를 시작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올해 연구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 연구는 올해가 3년차 된 연구입니다. 소소하게 시작했지만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처음 시작된 2020년에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구 질문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미래의 모습과 어떤 방향 변화상을 나타내는 지표를 가지고 정부의 어떤 미래 정책 대응 능력이라든가 우리 사회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에 있는 국내외 지표들을 검토하였고 전문가 FGI, 델파이 조사 이것들을 통해서 미래 비전과 전략 그리고 그 전략을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 체계를 대략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0년에 도출된 지표 체계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유형화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표들을 좀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지 그 국제 어떤 선행 연구라든가 이런 글로벌 어떤 연구를 통해서 좀 검증된 데이터들,
그래서 그것이 실증적으로 그 어떤 우리가 원하는 미래 모습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한 데이터들을 조금 추려내고, 그리고 어떤 이것이 지표의 유형에 있어서 이거 핵심 지표인지 아니면 보조 지표로서 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전문가 델파이를 통해서 저희가 선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니터링 방안을 위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그 각각의 지표들에 대해서 10년 동안의 어떤 추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정책적인 시사점을 발견해내려고 하였고요. 그리고 특히 글로벌 지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국제 비교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할 때 환경 변화,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를 먼저 살펴보고 그런 환경 변화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고민했기 때문에 기존의 선행 연구라든가 아니면 이미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된 그런 연구들을 분석해서 각각의 어떤 미래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흐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국제 문헌에서도 많이 논의되는 것으로서 메가트렌드로서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하였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연구가 2020년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전에 기저에는 2018년과 2018년에 있었던 미래의 영향 환경 변수 및 시나리오 도출 연구, 그리고 미래 결정 정책 연구가 바탕이 돼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연구원이 설립된 게 2018년인데 그때 저희가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리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미래의 어떤 분야들의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SNS 분석을 통해서 어떤 미래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동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 13개 분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13개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메가 트렌드 이외에 각각의 분야에서 그러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 환경 변화와 동인이 무엇인지 그 13개 분야별로 각각의 시나리오를 모두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는 위험한 미래, 그리고 우리가 선호하는 미래,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미래, 이렇게 여러 가지의 미래 모습을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그 중에서 전문가들, 이 연구는 이제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같이 한 건데요. 가장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람직한 미래를 선별하여서 그 바람직한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그럼 현재 우리 상황에서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가, 그래서 분야별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영향 환경 변수 및 시나리오 도출 연구, 이 연구에서 그런 시나리오와 정책 과제들이 나왔는데 그것과 또 추가로 각각의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의 델파이 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미래 결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도출을 해서 그 풀을 마련한 다음에 그 안에서 저희 국회 보좌진 2018년, 2019년 초까지 진행되었는데요. 국회 보좌진들, 의원실에서 생각하는 가장 개혁 과제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27개의 과제를 도출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10개를 저희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018년에 이루어진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와 관련돼서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미래로 가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각각의 과제들을 쭉 그 바람직한 미래 모습들을 아까 13가지 미래라고 그랬는데 13가지 분야에 그 중에서 이제
미래 모습을 여러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미래 중에서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들을 좀 추려 보니까 이 세 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이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기술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전에와는 다른 그런 성장을 하는, 그러니까 뭐 이전에 좀 대기업 중심이라든가 아니면 불평등이 어떤 기술 변화로 인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러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어떤 그런 제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회의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 그려졌고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기적 상황에 있어서 특히 인구 감소라든가 어제도 발표되었는데 저출산, 사상 초유의 저출산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라든가 아니면 기후 위기의 문제, 이러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서 장기적으로 혼돈이 없는 그런 안심할 수 있는 사회의 이러한 모습도 그려졌고,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가 좀 개인화되고 다양성이 많아지는 이러한 사회에서 각자의 어떤 그러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로서 같이 상생하고 공존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한 미래 비전을 도출하고 저희가 이제 관련된 저희 연구와 관련된 유사한 외국의 어떤 지표들, 지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연구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정보화진흥원의 미래 준비 지수 이런 것도 있었고요. 경기도의 미래 지표 이런 것들도, 그래서 국내의 선행 연구들을 참고해서 지표 풀을 선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전문가 델파이와 자문을 거쳐서 각각에 해당되는 지표, 어떤 전략들에 대해서 그걸 측정이 가능하고 적절한 지표들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미래 모습이었던 스마트 성장 사회는, 이거는 사실 아까 앞단에서 이게 미래 시나리오를 통해서 도출된 모습이라고 했는데, 사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리의 미래는 규제와 관료 중심으로 인해서 과학기술 개발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인적 자원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기술의 독점적 지배라든가 어떤 그런 기술 우위 집단의 불평등에 대한 심화를 우려했고, 또 이러한 산업이 변화됨으로써 나타나는 실업이라든가 양극화 심화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가능성이 높은, 대부분 좀 불행스럽게도 여러분이 아까 13개 분야를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분야에서 가능성이 높은 미래 모습이 좀 우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높은 미래가 이렇게 좀 장밋빛 미래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 높은 우리의 미래를, 그럼 우리 미래 연구에서는 미래가 딱 단일한 모습으로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면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래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가능성이 높은 우리의 미래를 바람직한 미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핵심 전략입니다. 그래서 주요 핵심 전략, 뭐 이건 굉장히 큰 얘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세부적인 어떤 정책 내용들이 많겠지만, 일단 이런 모습을 위해서는 기술혁신 경제로의 이행, 디지털 전환 대응, 지속적 성장과 사회혁신을 통한 양극화 완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문가들 델파이와 그리고 국회 보좌진의 어떤 설문조사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들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전략과 관련된 지표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연구, 기존의 미래랑 관련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찾아보았고, 그 안에서도 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해서 적합도와 동의도가 가장 높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약간의 저희가 이제
델파이를 했을 때 그 적합도와 동의도에 있어서 조금 차이를 보였는데 가장 적합도가 높고 동의도가 높은 것들을 저희가 핵심 지표라고 했는데 이 기술혁신 경제로의 이행에서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 그리고 기술 기반 업종 창업 비중이 핵심 지표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핵심 지표 이외에도 올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전략별로 해당 지표들을 이제 저희 연구진 박사들 전문 분야가 다양한 그런 연구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올해 드디어 이제 분야별로 조금 지표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솔직히 지표를 들여다봄에 있어서 그 산출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이거를 수집하고 이것이 안정적이고 타당성 있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 박사님들이 자신의 전문성에 근거해서 해서 조금 핵심 지표 이외에도 좀 이런 지표들을 조금 후보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도 사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다시 전문가들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서 여기에 없는 지표도 다시 조금 보완할 생각도 있고요.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후속 연구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전환 대응에서는 디지털 정보화 수준, 여기서는 이제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 두를 다 포함하는 거고 또 교육 정보화 수준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 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양극화 완화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로 불평등 관련 소득 진입 개수와 빈곤율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표들도 적합도와 동의도가 비교적 높은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것이 지속 가능한 안심사회인데 이 모습은 어떻게 나왔냐면 사실 저희가 가능성이 높은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닥친 우리의 위기들, 지구온난화라든가 어떤 환경의 오염, 미세먼지, 그리고 에너지 위기의 문제, 자원 부족, 그리고 사실 뭐 오늘 이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저희 보좌진 대상 설문조사로는 이 비혼과 저출산이 인구 위기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을 다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회정책 쪽이 조금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초고령화, 인구 구조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 어떤 지방 소멸과 그다음에 안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높은 우리의 미래 모습으로 다가와서 이것을 바람직한 미래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4가지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안심할 수 있는 출산 및 사회환경 조성에서는 보육과 육아교육 서비스 이용률과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이 핵심 지표로 도출되었고요. 그다음에 건강하고 인간다운 고령사회 구축에서는 건강 수명과 노인 빈곤율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이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될 지표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 관련돼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가장 핵심적인 지표로 되었고 안전한 거주 환경에 대해서는 범죄율, 사회재난으로 인한 또 요즘 사회재난으로 인한 얘기들이 또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관리해야 될 지표로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습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사회가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했는데 사실 우리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모습은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와 정치의 불신이 심화되고 경쟁과 이기주의, 개인화되는 그런 문화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한 미래 우리가 회피해야 될 미래를 바람직한 미래로 바꾸기 위해서는 각각의 3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핵심 지표로 도출된 건데 특히 교육에 관련된 것이 좀 지표를 제시하기가 여러 전문가들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합의도와 적합도가 높은 지표들을 지금 이 화면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제 전체 지표 체계,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 미래 비전과 거기에 그거를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우리의 전략들, 그리고 그 전략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각각의 지표들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에 올해는 박사들이 각 분야의 어떤 전문성에 근거해서 지표들을 일괄적으로 한 10년치 정도를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분야마다 지표마다 조금씩 뭐 다르기 때문에 그 생산 주기가 다르고, 그래서 그래도 최근 10년치를 보면서 그리고 이거를 글로벌 비교를 하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스마트 성장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지표로 도출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최근 10년치를 보면 연구개발비 총액도 증가하고 있고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의 연구 역량을 보면 이건 이제 핵심 지표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관련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국제 비교를 보면 우리 전체 연구 개발비 중에서 대학의 연구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0%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나서 좀 대학의 연구 역량은 전반적으로 다른 뭐 프랑스, 영국, 뭐 미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뒤처져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성장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그 디지털 전환 대비하기 위한 지표로 디지털 정보 접근 수준이 제시되었는데요. 점차 이거 최근 10년치는 아니지만 최근 자료들을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디지털 접근 수준보다는 디지털 어떤 정보화에 대한 역량 수준이 이런 부분은 조금 낮게 나타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은 2012년, 2015년, 2018년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점차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 성장 사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표인 불평등과 관련된 소득 진위 계수 역시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이것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소득과 어떤 처분 가능 소득에 있어서의 그 차이가 좀 크고 특히 처분 가능 소득의 불평등도가 좀 완화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적 이전 소득, 뭐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오히려 좀 잘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률에 있어서는 전체 그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얘기하는데 노인 65세 이상 고용률이 다른 계층보다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좀 많이 높아진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인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청년의 고용률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많이 개선되지 못하고 전체 고용률의 증가분보다 조금 낮게 개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안심 사회는 사실 여기에 대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오늘은 그 내용이 올해 연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가장 우리가 AHP 조사를 했을 때 지속 가능한 안심 사회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중치가 많이 나와서 아마 우리가 미래에 있어서 이 환경 위기라든가 인구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불안해하고 불확실성의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지표들도 상당히 다른 분야보다는 많이 나와서
우리가 저출산과 관련된 지표들이나 환경과 에너지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지표들은 글로벌 비교도 기후 변화는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분야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을 보면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OECD 평균 수준에는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서 이게 여기가 좀 법례가 좀 잘못됐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낮아지고 있어서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 경력 단절 여성 비율과 관련된 국제 지표는 저희가 찾지 못했고 다만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국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59.4%. 이것은 2020년 자료입니다. 근데 이 평균은 한 64% 되거든요. OECD 평균은. 그래서 아직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고령화 관련해서 중요한 핵심 지표로 도출된 건강 수명과 노인 빈곤율을 보면 그 기대 수명은 이제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되는 거라면 건강 수명은 그런 기대 수명의 질병이라든가 장애가 없는 그런 질적인 측면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그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진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격차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인 빈곤율은 10년 전의 데이터와 계속 비교했을 때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OECD 평균에는 훨씬 못 미치는, 그리고 사실 이 노인 빈곤율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세계 1위라는 그런 불명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 비교를 해볼 때 OECD 회원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보면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OECD 평균이 한 30% 정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그런데 우리는 한 5.81%를 나타내서 역시 국제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 어떤 시대적 어떤 그 변화를 보면은 점차 이제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위 수준이다.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사회는 우리가 포용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각 어떤 계층에 대한 포용도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장애인이라든가 결손가정 자녀에 대한 포용도는 높은 반면에 성적 소수자에 대한 포용도는 낮은 편이었고 이것이 국제 비교 시에 포용 수준은 25개국 중 18위를 차지했습니다. 부패 인식은 어떤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 관련한 이제 지표인데 중요한 지표로 도출되었는데 180개국 중 32위로서 조금 그래도 양호한 편이었고요. 남북 통합 지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이후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각 지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제 보고서에는 이것이 어떻게 산출됐고 이것이 지표에 대한 어떤 한계가 있으면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시사점이 제시되어 있어서 지표 자체에 대한 검토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 지표를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어떤 미래 대응 역량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 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그러면은 정부 정책
관한 모니터링과 조금 연계시켜보자. 그래서 현재 정부 업무 평가 체계는 국무총리 산하 행정부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뭐 공기업과 아니면 경인사용 같은 연구기관들을 평가하고 행정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 업무 평가 제도에도 이것을 미래 정책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정부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희 연구진은 판단을 해서, 그 이후로는 행정부 중심의 성과관리 제도인데, 이것이 중장기 계획 같은 거는 사실 정부의 어떤 미래 전략, 미래 지향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전략이기도 한데, 이런 중장기 계획이 우리가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부분 현재 정부 중장기 계획 법정 중장기 계획 한 540여 개 정도 있는데, 이것이 부처에서 이 법률을 검토할 때 입법부와 이렇게 잘 협력하거나 어떤 연계된 그런 프로세스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정부의 업무 평가는 집행 중심의 사업과 정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업과 정책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장기 계획, 어떤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어떤 이런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 정부의 중장기 전략이라든가 미래를 위한 것은 단년도에 어떤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 단연간 이것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지 보려면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정부 업무 평가로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특히 국제 간 비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가 미래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국제 비교도 할 수 있으면서 이러한 단연간의 어떤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미래 사회 대응 지표, 저희 이제 기관에서 만든 그 미래 비전과 전략과 미래 지표를 가지고 정부의 어떤 중장기 계획,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선택한 거는 이제 미래의 전략, 중장기 관점을 가지고 좀 미래 지향적인, 현안 중심이 아니라 그렇다고 판단해서 관련 중장기 계획,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정부의 성과 계획서에 나타난 어떤 사업들을 연결을 시켜보는 작업을 그냥 올해는 그냥 파일럿으로 몇 개만 해봐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 전공 분야가 이제 그 지역 관련이니까, 이제 최근에 지방의 인구 위기라든가 지방 소멸에 대한 어떤 지역 공동체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특히 세부 영역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보고, 여기에 미래 지표는 저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율, 이제 그것이 역전돼서 수도권이 50%가 넘는 인구들이 국토 면적 11.8%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구 점차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인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질적인 어떤 격차를 볼 수 있는 GRDP 비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좀 비교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 미래지표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 국가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들은 또 여러 부처들, 한 부처가 아니라 단일한 부처가 아니라 여러 부처들의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각 부처에 해당되는 부처의 성과 계획서들을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과 성과 지표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지는 뭐 그거 심각한 고민은 아직 못하고, 그냥 이러한 시도를 해보고 어떤 미래 지향적인 어떤 그런 전략들과 미래 비전의 모습들을 현재 정부 정책까지 연계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표에 대한 미래 사회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지표별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나아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일부 지표는 아직도 OECD 최저 수준이라든가 평균 수준에 미달한 수준이어서 더욱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지표를 쭉 봤을 때 그 트렌드 흐름의 어떤 변화를 볼 수는 있었지만 이것이 어떤 목표치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달성한 실적치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그냥 단순히 OECD 평균이라든가 아니면은 개선되고 있다 아니면 얼마큼 변화율이 어느 정도라고 보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변화를 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어떤 목표치를 수립하고 달성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계획이라든가 미래 전략에 환류시켜서 전략을 수립하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제시된 지표들이 사실 굉장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범위의 지표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초반이다 보니까는 타당성 있고 신뢰성 있고 안정적으로 계속 생산되는 그러한 지표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뭐 그 해당되는 어떤 전략이라든가 정책을 조금 측정하기에는 조금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일반적인 내용들이어서 사실 여기에 대한 좀 개선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이 뭐 행정 빅데이터라든가 뭐 그런 데이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저희 연구진 중에서 조금 기존의 데이터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조금 어떤 분야인지는 잘 아직 좀 고민 중인데 조금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그러한 지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금 평가는, 업무 평가는 단년도 중심의 어떤 사업 집행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조금 장기적인 미래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바로 효과라든가 어떤 성과를 평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국가 비전이라든가 거의 뭐 미래 전략 이런 중장기 계획과 좀 적절히 연계해서 좀 유기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고민도 저희 연구진끼리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정책, 저희가 이 각각에 대한 지금 뭐 미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나름 도출하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정부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정부의 미래 전략에 어떻게 피드백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 전략 수립에 어떻게 활용돼야 될지 그러한 고민은 계속 해야 되는 저희의 어떤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연구가 내년에 또 계속 진행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들 잘 고민하고 검토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연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보경 그룹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론 진행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님께서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미래연구원 삶의 질 그룹장 민보경 박사님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지난 3년간 국회 미래연구원이 미래사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지표를 일단 개발하고 또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정하고 올해 이제 이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실시한 결과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이 지표와 모니터링의 어떤 그 결과를 어떻게 정부의 전략 수립이나 정책에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함께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발제에 대해서 5분의
전문가께서 지정 토론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화면에서 제일 왼쪽에 동국대학교 행정학과의 배광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 윤주철 추계세제 분석관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행정연구원 미래행정혁신연구실장이신 김성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그 제 왼쪽 화면에서는 오른쪽에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준하 입법조사관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최병삼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제가 소개한 순서대로 5분의 지정 토론을 듣고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의 또 추가적인 블로그나 또는 온라인으로 접속되신 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광빈 교수님 먼저 주시는데 지정 토론자는 7분에서 한 8분 정도로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배광빈입니다. 먼저 좋은 내용과 미래사회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민보경 박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등 다양한 사회 전반의 다양한 이슈와 이런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수요에 다변하며 공공 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해서 국민이 정부에 기대하는 역할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미래에 대한 변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 정부는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어떤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 발전 방향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정책의 과정들을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단기적 시각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그리고 또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지점으로서 어떤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 가치, 미래 비전, 핵심 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중장기 계획의 연계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래 지표 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그리고 미래 사회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 과제를 검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운영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핵심의 가치와 미래 비전, 핵심 전략을 재검토하고 이에 따라서 미래 사용 대응 지표를 어떤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이후에 미래 사용 대응 지표와 국가의 중장기 계획의 연계성에 대해서 미래 사회 대응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함의는 실제로 미래 사회 변화의 트렌드와 시나리오 도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미래의 비전을 선정을 하고 각각 주제별로 중요한 미래 사회 대응 지표에 대한 정의, 모니터링과 그리고 정부의 중장기 계획과 각 부처의 성과 지표와의 연계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상위 단계의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비전과 또 하위 단계의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 지표의 연계성을 구축해서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처 및 사업 단위에서 달성해야 될 목표를 선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래사회의 변화 및 중장기 발전에 대해서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연구와 제언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양한 모니터링 지표의 확보입니다. 미래 비전 및 핵심 가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양질의 지표를 확보하고 또한 그리고 지표의 유형화를 체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지표의 경우 국제 간 비교가 가능하고 과거와 현재 수준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의 개입 및 변화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성과 지표의 경우 성과를 측정하는 목적도 있지만 정책의 진행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피드백을 위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요 정책의 방향성과 달성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지표 간의 연계성이 높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 사회 대응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미래 사회 변화, 정부의 중장기 계획, 지표의 변화, 또한 중장기 관점에서 평가 체계 논의 등 다양한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인 점검과 변경을 통해서 해당 시스템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행정부는 개별 정책에 대해서 재정 성과 목표 관리 제도와 통합 재정 사업 평가 제도를 활용해서 성과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정 사업 성과 목표 관리 제도는 예결산 자료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성과 계획서, 성과 보고서에 개별 정책에 대한 성과 지표를 설정을 하고 성과 지표별 목표치와 실적치를 지속적으로 비교해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평가 체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성과를 확인하는 데는 유용합니다. 하지만 미래 비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의 연계성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입법 기능을 하고 있는 국회와 행정부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들은 법령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처들은 입법부와 긴밀한 협조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또한 다수의 관련 부처가 중첩되어서 중장기 계획과 연계되어 있어 중장기 계획 간의 정책 범위의 중첩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미래 비전 그리고 국가의 중장기 과제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데 이러한 미래 사회 대응 지표 체계를 활용을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배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주철 박사님. 네, 국회 예산정책처의 윤주철이라고 합니다. 그 미래연구원의 이제 민목음 박사님의 발표 잘 들었고요. 그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우리 현재 모습을 잘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좀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여주신 많은 지표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 지표의 부분 많이 좀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지표가 이제 생산된 거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주제가 이제 미래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이제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이제 독려하는 그런 취지라고 봤을 때 미래에 대응하고 있는 지표 부분을 좀 더 충실히 보강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 이제 국가 재정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표는 이제 따로 보이지가 않는데 재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이제 국가 간 비교를 통했을 때 여전히 양호한 수준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이제 이런 재정 건전성을 미래에도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는 단순한 이제 결과 지표인 채무 비율로는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담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실제로 입법화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게 이제 미래 대응과 관련된 지표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민부경 박사님의 이제 연구 결과 성과에 대한 이제 발표에 대해서 직접적인 발제는 아니지만 재정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미래 연구와 관련해서 어떤 지표로서 의의가 있거나 그런 부분을 좀 제시하고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제 올해
그 2070년까지 장기 기간에 걸쳐서 이제 전망한 부분을 좀 소개하는 걸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발제문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표와 그림이 있는데 지금 통계청이 이제 2년마다 이제 한 50년 기간에 대해서 우리 장래 인구를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보게 되면 지금 생산 연령 인구라 할 수 있는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이미 우리는 2019년에 이제 정점을 지났고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특별한 그 변화가 없다라면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라는 게 전망 결과이고 2070년 향후 50년 뒤에는 이제 생산 연령 인구가 1,700만 명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과거 50년 전 수준하고 비슷한 겁니다. 1970년에 생산 연령 인구하고 이제 비슷한 규모인데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때는 이제 그 생산 연령 인구가 부양해야 될 15세 이하 이제 유소년 인구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앞으로 향후 우리 50년 뒤에 2070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생산 연령 인구가 부양해야 될 유소년 인구 그리고 고령 인구는 그때와 비교하게 되면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70년에 이제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될 유소년 인구, 고령 인구의 합은 84명 수준이었는데 2070년에는 이게 이제 117명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통계청에서 장래 인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는 계속 보면 볼수록 이제 좀 매우 비관적이고 충격적인 결과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 이러한 추계나 이러한 전망이 비단 최근에만 나왔던 내용들은 아니고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있던 그런 결과라는 점에서 그간 우리가 얼마나 이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예견된 미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통계청이 이제 1995년부터 이제 꽤 오랜 기간에 장기 이제 인구 추계를 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봐도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앞으로 향후 40년, 50년 뒤에 이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가 이미 20년 전에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장래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방면에 걸쳐 있고 포괄적인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제 2012년부터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우리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장기적으로 우리 국가 재정의 재정 총량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올해 8월에 있었던 이제 장기 전망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뭐 내년도 새로운 예산안이 제출됐지만 올해 한 5월 기준으로 이제 그 전망한 결과를 보시면 당시에 세입과 세출 구조가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사실 매우 엄격한 가정이고 전제이긴 한데 현행 세입 세출 구조가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게 됐을 때 올해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은 49.2% 정도로 예상이 되지만 50년 전 2070년에는 192%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한 결과를 저희가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이제 매우 비관적인 결론이 도달되게 되는데 이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인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연령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짊어져야 되는 국가 채무 금액이 지금보다 50년 뒤에는 상당한 규모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국가 채무와 관련된 총량과 관련된 지표들도 미래 연구에 있어서는 고려할 수 있는 주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비관적인 결론만 저희가 제시를 하는 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구조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매우 엄격한 가정을 전제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 오늘 발제에서 나왔지만 어떠한 시나리오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국가 재정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을 이제 그대로 두고 정부와 국회가 그래도 통제할 수 있는 재량 지출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통제하게 된다면
국가 채무 비율은 좀 전에 말씀드린 190%가 아니라 뭐 140%가 될 수도 있고 119%가 될 수도 있고 100% 이하의 수준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정에 따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견되는 인구 구조의 변화나 국가 재정의 변화를 고려해서 지금 어느 정도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가 이제 도입하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재정 준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재정 준칙은 말씀 아시겠지만 그 숫자로 명시적으로 법제화해서 재정 운영 목표를 제시하는 거고 준칙이 도입되게 되게 되면 재정 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도입하게 되면 오늘 발제에 나온 것처럼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그 구체적인 대응 노력에 대한 지표로서 의의가 있을 수 있는데 엄격한 수지 준칙을 도입을 해서 그거를 실제로 지키는 게 이제 운영이 된다라면은 미래의 모습은 우리의 국가 채무 비율은 상당한 수준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연구 결과이고 전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 채무 비율은 직접적으로 와닿는 지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재정 총량과 관련된 이제 미래 지표와 연관 지었을 때 또 고민할 수 있는 거는 국민 부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국가가 채무를 지고 국민 부담은 낮출 수도 있고 국민 부담을 늘려서 필요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조세를 늘린다든지 기여금을 늘린다든지 국민 부담은 증가하지만 채무 수준을 통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제 국민 부담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데 향후 이제 그 2070년까지 장기 전망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처럼 어느 정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연기금 쪽에서는 어느 순간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적자로 전환되는 시기가 예측이 되고 또 이제 그 적립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소진 시점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 국민 부담을 늘릴 경우에 현재보다 어느 정도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인지를 분석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70년 기준인데 지금과 같은 세대출 구조가 유지되게 되면은 우리의 국민 부담률, 국민이 내는 총 조세와 각종 연기금의 그 보험료를 합을 말하는데 국민 부담률은 대략 28.6% 정도로 전망이 되는데 발제 토론문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국민 부담 수준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지만 대신에 채무 비율이 높아진 상황인데 주요 사회보험이 이제 고갈되지 않도록 국민 부담을 늘리게 되면은 2070년 이제 40%가 넘어가는 40%라면 이제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지금 현재 이런 나라들이 국민 부담률이 40%를 넘어가는 국가들인데 이런 나라와 같은 국민 부담을 지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제시하는 거고 우리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 재정의 이제 모습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국민 부담과 그리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 국가 채무 비율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모습이고 지금 향후 미래 연구와 관련해서 어떠한 지표를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응하는 지표로서 어떠한 지표를 고민할지를 좀 더 고민할 경우에는 이런 재정 관련된 지표도 또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주철 박사님, 재정과 국민의 부담 한 2070년이면 상당히 장기인데 전망 그 연구 결과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임성근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행정연구원 임성근입니다. 저는 오늘 민보경 국장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 한 3개 정도 하고
또 미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정보조직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오늘 발제하신 내용 관련해서 제가 발제하면서 드는 한 3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는데요. 미래 비전 관련해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비전으로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제, 산업, 과학기술, 복지, 안전, 환경, 노동, 교육, 갈등관리 등등의 아주 그와 관련된 필요한 그런 지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지표들을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의 연구기관들이 관심 있게 수집하고 가공하고 연구하고 공유하는 그런 지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인문사회연구 내의 연구기관들과도 협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좀 몇 가지 이제 좀 더 빠져 있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경제인문사회연구에서 포괄하지 못한 부분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발전 관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기관이 현재 특별히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국회 내 연구기관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경사회 내 연구기관을 추가로 보완한다든가 아니면 정당 소속 연구기관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민주주의 관련 그런 지표도 개발하고 활용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정보원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데이터로 진단하는 대한민국 미래 대응인데 갑자기 정보원 평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보원 평가를 지원하고 있는 저희 행정연구원으로서 굉장히 좀 관심이 가면서도 약간 놀랬다는 생각도 드는데 갑자기 정보평가가 나와서요. 어쨌든 그 국가 그 전략에 따라서 정보 평가도 그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각 정부에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비전이나 전략, 국정과제를 제시하는데 그런 그 각 정부의 그런 비전, 국정과제와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 미래 전략에 맞춰서 정보평가가 진행된다고 할 때 그거를 어느 수준에서 할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또 자칫하면 좀 경직성을 줄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각 정부가 추진하고 싶은 국정과제가 있을 텐데 그런 국정과제를 추진할 여지를 또 혹시 어느 정도 제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에 여러 연구기관들이 26개 연구기관도 있고 연구 인력만 해도 5,000명, 6,000명이라고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 이전에는 이제 행정부는 행정부, 입법부는 입법부 이런 식으로 갔는데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이 계속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제 행정부에 소속된 연구기관에 저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져서 입법부와 행정부, 입법부 내 연구기관, 행정부 내 연구기관 사이에 협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제 반드시 민간의 대학이라든가 관련 학회도 같이 해서 입법부, 행정부, 민간의 대학이나 시민단체 학회 이런 협력해서 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데이터 관련 이런 연구가 축적이 되고 미래를 진단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미래를 대응한다고 했을 때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가 사실은 중요하다 보니까 정보조직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은 정보조직 얘기를 좀 하기는 좀 제가 부담스러운 게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김동욱 교수님께서 정보조직 관련해서 꾸준히 연구를 해오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미래 예측 관련해서 또 데이터 관련해 관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그 페이지에 이제 정보조직 디자인 원칙을 4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실 조직과 가상 조직 간 통합 디자인 원칙 첫 번째, 또 민첩성을 추구하는 실험적 디자인, 유연하고 적용성이 높은 조직 디자인, 사용자 경험을 반영한 조직 디자인 이렇게 이제 저희 작년 연구에서 이렇게 좀 저희가 세워봤고요. 이런 4가지 원칙에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정보조직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무조정실 한 가지만 사례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9월 달에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국가정책데이터위원회가 데이터를 생산하고 거래하고 또 활용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데이터 표준화라든가 관련 지침과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지켜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무조정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으로 그 수평적 스캐닝 조직을 국무조정실에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저희 연구가 있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총무실 산하에 미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분석하여서 정책 결정과 이번에 반영하는 그런 조직을 두고 있는데 우리도 국무조정실에 그런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미래 위험과 문제 예측, 분석 기능을 신설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2에서 좀 제가 나타내 봤는데요. 그림 2를 보시면 국무조정실에 국무 1차장과 국무 2차장이 있는데요. 국무 1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해오던 규제, 정보평가, 공직부패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국무 2차장실에 정책 분석실을 두어서 스캐닝 조직을 두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책 분석실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데이터를 활용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역할들을 정책 분석실에서 한다면 미래를 예측하는데 정부 조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난제에 대응한 민첩 협업 조직 체계화 부분인데 역시 그것도 표에 국무 2차장실에 보시면 경제정책실, 사회정책실, 신중위험정책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기존 조직은 각각 어떤 업무를 해야 될지가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기존에 해야 될 것들이 설정되지 않고 아는 채 이제 사업비 예산이 배정되고 그 예산을 활용해서 그때 필요한 그 정책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최대 1년 단위로 해서 협업하고 어떤 난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조직을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국무조정실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그때 필요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민첩하게 협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보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면서 행정부 산하의 26개 싱크탱크 정책연구기관과 요 지금 국회에 있는 국회 미래연구원들과의 협업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도 말씀해 주셨고 또 이런 이 스캐닝, 정책 스캐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스캐닝 조직을 국무총리실에 두는 구체적인 조직 어떻게 보면 그 설계 방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준하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준하 입법조사관입니다. 네, 오늘 그 좋은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대응, 그것을 이제 데이터라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한번 미래를 어떻게 스캐닝하고 어떤 정책적인 과제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상당히 뭔가 그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발제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과거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또 국회 미래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중요 국면마다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과제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그 논의의 상황을 넘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예산 사업으로 왜 확장되지 못하고 있을까 이 미래라는 이슈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쉽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집에 애가 둘이가 있는데 제가 둘을 키우고 있는데 한 명은 지금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수학 문제를 좀 못 푼다거나 뭐 영어가 좀 발음이 서툴다거나 이런 측면이 있고 한 명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 나중에 잘할 것 같은 거죠. 나중에 그러면 이제 부모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예산과 시간을 써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애한테 먼저 자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미래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와 정부, 국회가 이제 예산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고 미래의 과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과제와 정책을 얘기할 때
미래는 좀 나이스하게 설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좀 기술이 개입이 돼서 인간의 삶이 좀 윤택해지고 뭔가 이렇게 약간 장밋빛 전망을 하면서 그 미래로 가기 위한 대안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진짜 그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그렇다면은 미래는 뭐 어떻게 흘러가면 좀 좋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으니 현재의 자원들은 현재의 문제에 좀 더 투입을 하자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장밋빛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그것과 달리 굉장히 피해야 될 미래들이 있는데 이 피해야 될 미래를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한다고 봤을 때는 후자에 대한 그 설득력이 더 크게 투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전략들이 있을 것인데 좀 더 다변화된 전략들,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설득해가 나가는 노력들을 좀 더 다양한 설득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박사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오늘 핵심 내용이 이제 그 지표를 통해서 현상을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미래로 어떻게 나갈지 정책으로 인풋할 수 있는 게 오늘 발제의 핵심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지표들을 세려보니 카운트 해보니까 한 30개 넘는 그런 마이크로한 지표들이 나왔는데 이 지표들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지표의 장점이라 함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시적이고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표가 과연 태생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표일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는 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5개씩, 6개씩 그룹화해서 현재를 잘 나타낼 수 있다 했지만 이런 지표의 그런 추세가 미래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느냐? 조금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표의 그 구성을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의 그룹도 일정 부분 가지고 가야겠지만은 특성 변수가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변수들도 좀 더 비중 있게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지표들을 관리를 하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보 업무 평가라는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정보 업무 평가라는 것 자체가 이제 1년 단위의 정부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평가들이 사실은 주요 목표이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사업의 책임성 이런 것들이 주요 목표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지표들이 들어갔을 때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미래를 위해서 움직일까요? 아니면 지표를 위해서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민해볼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행정학 정책학에서 얘기하는 목표의 대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표는 관리가 잘 됐는데 미래는 불투명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지표를 어디다가 활용을 해야 될지 지금은 연구 단계에서는 정보 업무 평가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런 지표의 활용 대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또 다른 대안들이 있지 않을까 좀 더 효과적인 대안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토론문에 적었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래라는 얘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 정책의 실패 사례로 드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출산율 정책이었던 것이죠. 과거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라는 그 출산율 정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하나도 안 낳는 현상을 초래하게 됐던 거죠. 그 스트림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의 지표를 가지고 이상적인 미래로 향하기 위한 지금부터의 과제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에도 우리가 뭔가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그 과거에 했던 것들은 지금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지금까지 우리 정부, 우리 나라가 했던 미래에 대한 준비는 어떤 것이었을까를 한 번 더 반성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지금 뭐 디지털이 중요하니까 10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런 디지털 정책, 10년 전 우리나라의 데이터 정책은 무엇이었나라고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그 지식경제부가 이제 그 통합이 돼서 지식경제부가 그 디지털 정책을 담당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산업부와 그 정통부가 통합이 되다 보니 산업과 디지털의 융합이 굉장히 핫한 정책적인 과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많은 디지털 정책들이 융합으로 거의 그 카테고라이즈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섬유, 건설과 ICT의 융합,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정책의 메인스트림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랬으니 외국도 그랬나 하고 봐서 이제 당시에 그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발표한 하이퍼 커브를 보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은 뭐 증강현실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뭐 모바일 로봇, 3D 컴퓨팅, 프린팅, 이런 쪽으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그 우리가 지금과 같은 그런 우리의 정책적인 관행과 패턴을 유지하면서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정책에 수립하는 그 시작점, 정책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작점이 굉장히 경로 의존적이고 관행적으로 우리가 설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사항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좋은 정책, 좋은 비전, 좋은 방향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의 정책 그 행정 환경과 집행 환경에서 임플리멘트 될 때 그게 의도하지 않는 지금까지의 기속되었던 그런 관행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 대응과 전략을 준비할 때는 하나는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컨텐츠들, 노력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금 박사님이 준비하신 이런 형태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정책적 경험적으로 정책이 잘 그 소망스럽게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같이 가야 앞으로의 그런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비전도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연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정 박사님께서 우리 행정의 어떤 관행이나 지금의 어떤 그 경로 의존성이라든지, 특히 이제 과거의 어떤 미래 관련되는 이런 그 정책의 어떤 실패, 이런 것들도 좀 충분히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병삼 박사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병삼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가 미래상 설계와 미래 전망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고 또 오늘 발표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히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미래를 뭐 대응하는 거에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또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현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미래 대응 또는 미래 실현, 이제 국가가 이런 것들을 하는 역량을, 오늘 이제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미래 목표를 설계하는 역량하고 또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이를 실현하는 역량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계할 때는 우리는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답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발제 자료에 있었던 우리 사회는 원하는 미래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아마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목표 실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상황도 진단을 해야 되고 또 계속 미래를 전망을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맞게 될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발제 자료에 있었던 우리는 미래 사회 대응을 잘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저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상 설계인데요. 저는 이제 세계 모범 국가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래상 설계의 중요성은 앞에 발표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가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
좀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논의가 조금 부족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에 있는 문구를 인용해 본다면, 당장 넘어지지 않으려면 발밑을 살펴야 하지만 원하는 목적지에 가려면 눈을 들어 멀리 봐야 한다. 지금은 여전히 당면한 현안도 많지만 발밑도 봐야 되지만 잠시 동안은 시간을 내서 멀리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미래상에 대해서 오늘 미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에서도 있었고요.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또 그 발전해 나갈 것이고, 또 그런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전에 작성되었던 그 대한민국 국가 비전과 미래전략 보고서라고 하는 과제가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수행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시됐던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때 국가 미래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편리한 사회,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 평화롭고 안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사회,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국가를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국가 미래상에는 국가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와 국가의 위상까지 포함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미래상에는 경제적 가치, 우리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중요시했던 경제적 가치가 담겨 있고요. 또 최근 몇 년 동안 저희가 또 뭐 포용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로 강조했었던 사회적 가치가 담겨 있고요. 최근에 또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다소 경제적 가치 쪽으로 회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그리고 그 이외에 제3의 가치들, 안전, 지속 가능성 등등, 뭐 지속 가능성 그러면 너무 환경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3의 가치라고 불러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균형적으로 지향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의 위상과 관련돼서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국가, 이런 것들도 저희 논의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그 이외의 제3의 가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가 미래 비전으로 기술, 제도, 문화 혁신으로 평화 번영을 선도하는 세계 모범 국가라는 것을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계 모범 국가라는 것의 의미는 혁신 기술을 창출하고 인류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세계인을 위한 문화를 창출해서 세계가 배울 수 있는, 배워야 하는 국가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도 해외 많은 나라들의 로부터 자산을 배우고 있고요. 우리도 그럴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비전과 관련돼서 일부 문헌들에서는 허브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범 국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에 기여하고 모범이 됨으로써 우리의 위치를 굳건히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으려면 저희가 이제 경제 성장도 양이 있고 질이 있고 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선도형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적으로 성장하는 면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많이 겪고 기술 주권 이런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요. 질적으로 튼튼한 국가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품격 있는 국가가 되어야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기여하는 것, 우리의 매력도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 그래서 드렸던 말씀을 제품에 비유하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가격이 저렴한 제품 몇십 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 왔었고, 또 최근에는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미래에는 명품을 좀 만드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가 우리의 지향점에 좀 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미래 전망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종합과 균형이 중요하다 하는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주가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전망이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고요. 이건 정확하게 전망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콘트라티에프의 장기 파동 이론도 그렇고, 미국 연준 금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좀 주기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개인으로서 또는 어떤 연구자로서 봤을 때 그거를 어느 시점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중심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앞서서 정준하 박사님께서도 그림을 넣어주셔서 반가웠는데요.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과학기술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기술에 대한 전망도 이렇게 굉장히 주기를 탄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되기 어렵고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종합과 균형을 갖춘 미래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우리 사회가 너무 좀 단기적으로 좋을 땐 너무 좋고 안 좋을 땐 너무 안 좋고 이런 것들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좀 중심을 잡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트너 헬프 사이클 그리고 기술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떻게 하면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인가 좀 선제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딥러닝 기술 같은 경우에 스타트업 딥마인드나 그를 인수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잠재력을 알아봤지만 우리는 알파고 쇼크가 있기 전까지 사실은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전망 작업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을 계속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넥스트 산업혁명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하이프 사이클에서도 나오지만 기술에 대한 기대 수준이 어느 수준에 폭증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기대가 과도해지게 되는데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제 점점 인공지능이 맞는 기술은 아니다. 잘 정의되는 문제만 풀 수 있는 좀 용도가 제한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그 기술로 이익을 보거나 아니면 아직 우리가 그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래를 보는 연구자들이나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객관적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보고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술이 실제로 활용되는 과정, 기술과 함께 필요한 인프라나 제도, 소비자 수용성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볼 때 기술을 제대로 볼 수 있다. 누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망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조금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좀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또 인공지능도 이제는 열기가 시들을 것이고요. 또 별로 이거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 다시 알아보고 그걸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곳에 쓰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오늘의 주제인 데이터인 것 같고요. 객관적이고 통찰력이 있는 데이터가 이런 전망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은 저는 기존 데이터를 잘 가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안 봤던 데이터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데이터를 하나만 보지 말고 이종 데이터를 이렇게 연계해 보는 것도 저는 인사이트를 줄 거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고 말하는 데이터 간의 인과관계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트렌드를 파악하거나 문제를 원인을 파악하거나 대안을 도출하거나 대안을 비교하거나 이럴 때 쓸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데이터 분석 전문가만의 일이 아니라 이제 모든 분야 데이터가 산출되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전망하고 진단하고 설계할 것인가 하는 주제였던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에 대해서 짧게 의견을 드린다면 아까 이제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부 업무 평가라든지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제 생각 아까 이제 앞선 토론자께서도 대응 지표가 다르고 결과 지표가 다르다 이런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표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부 업무 평가 같이 아주 구체적인 노력들을 평가할 수도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지표 같은 것들, 아까 이제 뭐 우리가 꼴등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위험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경고를 날리는 어떤 위험 수준을 정해놓고 얼러트 시스템을 모니터링 시스템, 경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회에 알리는 것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지표별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용도를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지표의 설계도 다시 한번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병선 박사님 토론 감사합니다. 오늘 5분의 지정 토론자께서 이 지금 주제는 크게 봐서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데이터 기반 또는 뭐 증거 기반 또는 그 지표 기반, 그런 논의와 또 미래 대응 역량,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적 5분들이 골고루 잘 토의를 해 주셨고요. 저는 뭐 오늘의 이런 그 세션이 정책 환경이 상당히 불확실하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이 공공부문에 있으신 분이나 또는 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기적인 현안에 상당히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미래 예측이라든지 또는 뭐 장기 전망이나 또는 그 미래에 대한 대응 고민을 우리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제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잔잔할 때는 뭐 크게 뭐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속도로 가야 될지, 이런 고민을 오히려 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발제와 토론 상당히 저는 시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상으로 지정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오늘 참석하신 지정 토론자 외 분들의 질문이나 또는 코멘트, 뭐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 마이크를 켜시고, 네, 자기 소개를 한 후에 짧게 발제자나 또는 지정 토론자한테 질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네. 준비가 아마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정진호 박사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듣다가 생각이 또 오른 게 하나가 있는데요. 미래에 대해서 지금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게 지금 문서로 지금 우리도 PPT 슬라이드로 지금 그 데이터에 대해서 문서로 보고 아마 이것도 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릴리즈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데이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엮고 비주얼라이즈해서 어디 뭐 홈페이지나 아니면 앱 같은 데다가 그 미래 경보기, 재난 경보기라든가 지진 경보기 같이 지금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노란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미래 대응,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잘 엮어내는 좋은 그 킬링 앱,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혹시 지정 토론자 외에 저기 말씀 주십시오. 네, 미래연구원의 김병수라고 합니다. 예, 오늘 그 발제뿐만이 아니고 그 각계에 계신 전문가분들의 토론 내용을 보니까 더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어떤 특정 분이라기보다는 좀 관련되신 분이라면 모두 다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떤 정도와 분야가 다를 뿐이지 사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다들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그 논의가 되었지만은 사실 여러 가지 미래를 어떤 대응하는 지표라든지 어떤 모델이라든지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연구로만 그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아까도 그 10년 전 정부 계획도 인용해 주셨지만은 정부도 어떤 계획 발표로만 좀 이렇게 마무리되고 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실은 이제 오늘 발제 내용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지표 체계나 모델들을 뭔가 좀 제도권 내에 좀 와서 좀 더 실제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서 이제 정보 업무 평가를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의 말씀을 표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혹시나 좀 다른 좀 뭔가 좀 제도권 내에서 좀 실행 가능한 그런 게 있다라면은 또 어떤 방편이 있을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좀 경청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짧게 제 의견을 드리면 정부 업무 평가가 1년 단위의 어떤 정부 사업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국정 과제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론 여기서는 큰 틀에서 세계 분야의 여러 지표들을 해서 장기적으로 그 지표의 흐름을 볼 텐데 실제 이제 정부 안에서 행정부에서 운영되는 거 보면 5년 단위의 새 정부의 어떤 그 국정 과제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국정 과제의 반영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좀 배정하기도 하고 또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업무 평가에 특히 국정 과제 관련해서는 좀 연동이 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정부별로 정책에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비일관성, 마치 전 정부 거는 무조건 anything but 뭐 전 정부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의 어떤 그 일관성의 부족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단임 정부가 갖는 어떻게 보면 좀 문제점이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보편적인 장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설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 조금 더 글로벌리 보면 유엔의 그 17개 SDG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하고 연동을 어느 정도 해야지만이 OECD든 또는 뭐 전 세계 국가 나라들과 이렇게 좀 비교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싶기도 합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데이터가 정부나 이런 넓은 의미의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표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호환성 높은 데이터가 이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한번 우리의 흐름들을 좀 찾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들은 이제는 상당히 좀 바람직한 모습이고 자리를 잡아 나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혹시 네네 임 박사님. 네. 예, 지금 뭐 정보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와 별개로 지금 이제 어쨌든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부는 이제 자체적으로 사실은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우선 하는 일에 급급하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까지 이제 최선을 다하고 사실 평가하는 거는 또 평가를 하더라도 좀 긍정적인 측면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행정부 본인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연구기관도 역시 그런 평가 이제 정보 평가가 아니라 어떤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가 끝날 즈음에 한다든가 뭐 중간에 한다든가 이런 거 하더라도 긍정적인 측면을 좀 평가하는 측면이 많고 그 기준이라는 게 이제 자체적으로 세운 기준에 따라서 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것을 좀 제3자가 평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3자라고 한다면은 뭐 대학이나 시민사회에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국회에서 뭐 물론 재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평가를 하시겠지만 그 정책 전체 총괄적으로 좀 평가를 매년 한다든가 뭐 중간에 한번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근데 굉장히 많은 좀 인력이라든가 에너지가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부 부처가 많다 보니까 그럴 것 같고 평가에 관해서는 분명히 제3자에 대한 평가가 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이제 정부가 자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미래연구원에서 제시한 이런 국가 비전, 미래 비전을 기준으로 해서 또 그 하위 단위의 이제 핵심 전략을 기준으로 해서 하든지 그런 평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발제문에서도 이제 법정
장기 계획이 좀 나와 있는데요. 그 각 부처별로 법정 계획 뭐 5년 단위 이렇게 3년 단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가끔 그런 중장기 각 부처의 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국가가 장기적으로 세운 그 비전에 대한 그 중장기 비전을 세운다기보다는 각 부처가 지향하는 생각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마련인데 국가라는 것은 정부가 5년 끝나고 종료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법정 중장기 계획도 지금 미래 비전 어떤 형태로든 미래 비전을 세우고 그거에 어느 정도 완전 합치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그거에 맞춰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는 노력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그거에 관여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국가 비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비전이 어떤 건지를 같이 공유가 돼야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부 부처의 중장기 계획을 세울 텐데 만약 그런 공유가 없다면 역시 각 부처가 생각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국가 미래 비전을 만약에 세워서 확정한 어떤 식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정된다면 그것을 공유하고 또 응용하는데 같이 입법부, 행정부, 각 연구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또 각 부처가 협력을 해서 세워가는 그런 어떤 체계가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신가요? 네네네네. 네, 짧게 하겠습니다. 평가 이외의 방법으로 미래 대응이라는 것을 정책 영역에 빠르고 확실하게 투입시킬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가 기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그 경계가 모호하지만 뭔가 필요한 기능을 할 때 기금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데 이제 기금 설치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좋은 대안 중에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 이제 코멘트가 네네네네 질문 네. 예, 안녕하세요. 발표 토론해 주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장밋빛 미래만이 아니라 어려운 위험 대비가 관련된 미래도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말씀도 인상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의 주제가 데이터로 진단하는 미래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좌장님께서도 이전에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나 전자정보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주셨는데 이런 데이터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AI 같은 ICT 혁신 기술에도 필수 자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과학기술연구 최병삼 연구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일단 데이터의 확보와 활용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미래 대응과 관련해서도 지역 소멸이라든지 위험한 어려울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본다면은 민간의 카드 사용 내역이 지역 간 현황 같은 것들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제 활용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이제 확보하고 활용하는 부분이 정말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현재도 공공 데이터 전략위원회나 관련 위원회들이 이제 잘 작동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좀 인사이트나 이제 더 개선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정부를 포함한 공공 부분의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서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서비스든 또는 상업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목적으로 일단은 출발했고, 또 정부 안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해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를 잘하자, 뭐 이런 취지로는 됩니다만, 핵심적인 거는 보면 공공의 데이터만이 아니라 민간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사회 기반의 어떤 데이터, 지금 조금 전에 그 질문자가 말씀 주신 그런 뭐 카드 데이터라든지 또는 뭐 이동 데이터나 통신 데이터 같은 경우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회의 어떤 위험이 어디 있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어느 지역에 인구가 많이 몰렸다, 그거 뭐 SK텔레콤이나 KT 같은데 데이터 모바일 지금 접속하는 거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의 이 공적인 기능을 하는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이런 전망뿐만 아니라 실제 어떤 행정을 효과적으로 또는 아주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공적인 성격을 가진 민간의 데이터도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 이렇게 좀 연동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일종의 거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 거래 체계를 갖춘다든지 가격을 뭐 책정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난 한 10년간 공공 부분의 정보 개방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데, 실제로 그 데이터 개방 이후에 효과를 내는 거는 좀 상당히 기대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여러 가지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보 공개의 어떤 그 좀 소극성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공공 데이터만으로는 문제를 파악하고 우리가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부족하다. 그래서 민간과의 협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 말을 많이 했네요. 자, 그러면 오늘 요 지금 세션의 토론은 마치고 제 마이크를 사회자한테 돌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발표해 주신 죄송합니다. 네네네네. 제가 깜빡했네. 네네. 명 박사님께서 그동안에 질문하고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한 5분 이내로 해주시고 제가 마이크를 사회자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연구에 굉장히 활용할 수 있고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뭐 윤주철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 정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도 그거 관련해서 이제 예결산 정보라든가 뭐 재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거를 저희가 할 것인가, 사실 이런 거는 예산처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또 여기 같이 국회 내에서 우리 정준하 박사님 같이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하고 저희랑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서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저희 입법조사처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입법에 관련된 아주 중요 이슈들이라든가 어떤 미래에 관련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 국회 내부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고, 또 임성근 박사님이나 최병삼 박사님도 제가 사실 협동연구총서를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 물론 스태피나 행연에서 하시는 연구도 많이 공부가 되지만 저희 연구 기관의 어떤 보고서의 특성상 그 경인사연 협동연구총서 이런 거 굉장히 활용돼서 뭐 경인사연뿐만 아니라 또 과학기술연구에 또 25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정부 어떤 그 경인사연 과학기술연구회랑도 같이 계속 협업할 수 있고 많이 배웠고, 사실 정부 업무 평가는 어떤 그냥 이렇게 한번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정부에서 해본 것인지, 저희가 뭐 그거는 행정연구원에 진짜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데 저희가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의 조금 방향은 뭐 각각의 국제연구기관에서 뭐 과학기술 정책에 더 전문성이 있고 행정 정부 정책에 더 전문가 재정하시고 입법하시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미래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을 이렇게 조금 던져줘서 그거를
각각의 연구 기관들이 그걸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 제도화한다든가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을 만들고, 가능하다면 오늘 의원님들이 안 오셨지만 의원실과 같이 그 뭐 정부 업무 평가에 있어 뭐 꼭 그 얘기는 아니지만 정책 평가에 있어서도 어떤 그런 내용들이 국정감사 어떤 행정부의 어떤 정책을 뭐 할 때 조금 이렇게 반영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국회와 행정부의 역할, 그리고 각각의 연구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같이 네트워크를 하고 어떤 마련해서 조금 화두를 던지는 약간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최병삼 박사님하고 정준하 박사님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현황, 저희가 대시보드처럼 그렇게 저희가 아무래도 국민의 대표 기관이니까 어떤 연구적인 아카데믹한 측면도 뭐 정책 전문가한테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우리가 이런 건 참 위기다, 이런 건 잘하고 있다, 그게 아까 뭐 신호등처럼 사실 다른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는 지표를 그렇게 활용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방안들은 많이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보경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 주실 분 혹시 원장님? 예, 그 김영구 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2시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국가 차원의 미래 대응이라는 점에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 나름대로 그 이해한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차가 달릴 때 뭐 120, 130으로 달릴 때 앞을 보는 것보다는 멀리 봐야 실은 차가 그 제대로 운전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변화나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 사회 해결해야 될 현안이 워낙 많은 이런 상황이지만, 아까 그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그 긴 안목으로 그 국가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그 준비하는 우리 김윤 팀장도 말씀하신 조금 더 제도화된 틀이 되게 필요할 것 같고, 그 제도화된 틀을 만드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저 나름대로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 오늘 민보경 박사가 발표하신 것처럼 뭔가의 대응 지표나 그 대응하는 것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을 좀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연구자들 입장에서 아니면 그 출연 연구기관이나 어디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도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임성근 실장님도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영국의 총리실에는 스트래티지 유닛이라든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그 국가 전체를 끌어가는 조직 속에 그 중장기 미래 대응 조직을 반드시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총리실에 두든 대통령실에 두든 두고 그것과 연계되는 조직으로, 지금은 정부 부처에는 이제 기조실 이런 것이 있지만 그 포사이트를 이제 부처 차원에서 좀 관장하는 그런 작은 조직이라도 이제 출범시켜서 가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 운영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한 그 미래 대응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라든지 그 고령화라든지 그런 특정한 부분들에 대해 교육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중장기적인 기금이나 뭔가 실은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좀 제대로 만들어서 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평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업무 평가가 이제 국정과제 평가와 그 사업단위 평가도 있지만 그걸 조금 넘어서 중장기 관점에서 그 서로 그런 부분을 좀 평가하는 체계도 이제는 좀 만들어가면, 초기에는 미흡하더라도 이게 그 뭔가 긴 안목으로 변화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가야 될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좀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가적인 코멘트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7회 국회 미래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행사장에 계신 방청객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